안녕하세요.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박준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입니다. 로맨스 멜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안 좋아하시더라도 이 명배우들의 연기와 그리고 특별한 이 스토리는 아마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로버트 제임스 윌러의 동명의 소설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었고 또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함과 동시에 메릴 스트립과 사랑하는 연인으로 작품을 함께 했는데요. 아마도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 인생에 아마 가장 진한 멜로 연기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좋은 원작들을 잘 선별을 해서 또 제작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마 욕심이 나는 그 역 아니었을까, 배역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원작의 책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아마 깨기 싫어서 이 영화를 일부러 괜히 조금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쩌면 그 섬세한 그 표현들을 또 영화로는 또 어떻게 담았을지 궁금해서 한번 챙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책으로 먼저 접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볼 때 그 당시에는 원작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마 그 머릿속으로 그려온 이미지들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때 그 대부분 상상했던 것보다 조금 압축된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또 책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또 영화를 또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오래전 또 제가 놓쳤던 장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대사가 있었구나, 또 이런 표정이 있었구나, 또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네. 연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지? 네. 그런 생각을 이번에 참 많이 했어요. 보통 영화를 이렇게 한참 시간이 흘러서 보고 나면 예전에 내가 봤던 영화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막 부분들도 있잖아요. 아마도 그게 제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조금 넓어지기도 했고, 또 이 주인공들과의 나이 차이가 이제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또 중년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영화로 제가 좀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아마도 가벼운 토론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불륜이냐, 아니면은 평생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사랑이냐. 여러분들도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아마 생각이 많으셨을 거예요. 뭐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거지만 사랑을 한 불륜이죠. 뭐 가정이 있으니까 불륜은 맞고, 또 사랑을 했으니까 단순히 실수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사랑을 하면 또 실수는 괜찮은 건지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어떤 남녀가 이런 상황에 나흘간의 썸을 타고 빠른 사랑에 빠지고 급히 또 헤어질 수밖에 없다면 아마도 영원히 그리워하면서 그 완성하지 못한 아쉬움에 이게 진짜 사랑인가 하고 믿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오래 살았으니까 그 절절한 감정을 잊어버린 것 뿐이지, 남편과 4월밖에 못 만나고 헤어진 사이였더라면 로버트에게 느꼈던 그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물론 암울하거나 이런 감정에 빠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년의 나이에, 그리고
이제는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 더 커서 애틋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주인공 그녀는 이미 결혼할 때 남편이 좋아서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따라 나서서 아이들을 낳고 또 정착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자신의 꿈까지 포기하고요. 그때의 감정을 아마 생각을 하면 그때는 사랑이 아니고 이 나흘간의 로버트와의 만남만 사랑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인생에 한 번만 온다는 또 보장도 없지 않을까요? 대부분 이루어진 사랑은 사랑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놓쳐버린 인연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자로서의 그 감성을 잃어버린 채 살다가 이 낯설고 신비로운 잘 알지 못하는 그저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자신의 또 뭐 자유로움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만 조금 사는 이런 중년의 남성을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신비로운 감성을 갖게 될 수 있죠. 그럴 때 느끼는 감정, 완성하지 못한 그 만남에 대한 미련, 이게 참 애매해요. 뭐라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마냥 아름답고 가슴 아픈 사랑이라고 단정 짓기엔 제가 또 세상을 너무 많이 알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면 누구나 또 다 경험했을 또 아니면 경험할 뻔 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이 영화를 제가 정말로 또 좋아하기도 했지만 제가 이 영화만큼이나 또 되게 좋아했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몰고 다니는 제가 그 픽업 트럭을 정말로 좋아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니는 게 저의 로망이거든요. 핸들이 그 얇은 클래식한 그 빈티지 트럭만 보면은 너무 가고 싶다, 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더 확실하게 굳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트럭이 한국에서는 좀 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뭐 저처럼 이 영화를 보면서 픽업 트럭을 뚫어지게 바라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막 장화를 신고 막 삽을 들고 다니는 상상을 아주 자주 합니다. 뭐 제가 뭐 밭일이나 뭐 농장 뭐 일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뭐 그런 영화 속 이미지가 어릴 때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이 남았나 봐요. 어쩌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톰 소여의 모험을 보면 그 마당 울타리를 페인트 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그 멜빵 바지와 모자, 장화, 장화 계속 얘기가 나오죠. 하여튼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시골에서 사는 그 아이에서부터 그런 옷들을 입고 언덕을 뛰어다니면서 또 양을 몰고 다니는 양치기 그런 걸 제가 막 해보는 그런 상상도 많이 해봤거든요. 어찌 보면 제가 도시에서 낳고 자란 탓 때문에 시골에 대한 환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 현대적이면서도 캐릭터가 굉장히 강한 역할도 상상하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도 여기서도 메릴 스트립이 나왔잖아요. 메릴 스트립이나 애네 서웨이 역 중에서 누가 나랑 더 잘 어울릴까? 이런 상상도 해보고 대부2에 나오는 알파치노처럼 이제 깽이 돼보는 그런 상상도 해보고 툼레이더의 안젤리나 졸리처럼 여전사가
되어보는 상상도 하고,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 르네 젤위거가 약간 나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상상도 아마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다들 이런 상상하면서 영화를 보는 거잖아요. 영화를 보는 이유가 이런 거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제가 아주 깊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어릴 때는 참 가슴 아프기만 했던 영화였지만 이제 좀 현실을 좀 알 나이가 되니까 한쪽으로 기우는 그 생각을 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주인공의 만남이 뭐 사랑이 아니다, 혹은 가볍게 제가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도덕적인 잣대로 제가 평가를 하거나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전 그들의 연기와 대사 그리고 이 스토리에 집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제가 표현하는 그 느낌들을 같이 공감하고 즐겨주시면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제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주인공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로버트 킨케이드입니다. 제가 로버트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메릴 스트립은 프란체스카입니다. 영화는 1987년 프란체스카의 유언장을 아들과 딸이 보면서 그 로즈만 다리 위에 화장을 해서 뿌려달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떠난 아버지가 이미 묘자리를 다 준비해 뒀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갑자기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대화들을 합니다. 커다란 상자 안에는 3권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기장에 쓰여있는 내용들을 자녀들이 읽으면서 회상하는 씬들로 이 영화가 계속 구성이 돼요. 먼저 어머니 프란체스카의 유품들을 확인하면서 발견한 편지 한 통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보다 난 너희들을 아주 사랑한단다. 외돌아 표현할 순 없지만 그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구나. 금고의 내용물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를 발견하겠지. 자식들에게 이런 글을 쓰는 게 정말 힘들구나. 내 죽음과 함께 잊혀지도록 놔둘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줄어들고 갈수록 중요해지는 건 진실을 알리는 거란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누구였는지 말이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참 모습을 보이고 죽는 건 자신의 참 모습을 틀렸어 어떡해. 살아있는 동안 내가 누구였는지 말이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참 모습을 못 보이고 죽는 건 슬픈 일이지. 어떠한 경우라도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도 같은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구나. 네 아버지와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웠다고 여겼잖니? 사진작가인데 1965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시를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찍으려고 왔었지. 그 잡지 사진을 보고 기뻐하던 거 기억나니? 그에게 화내지 마라. 모든 것을 알고 나면 오히려 고마워할 거다. 노트 3권에 다 적어 놓았어. 일리노이주 품평회의 마지막 주였지. 아버지와 너희는 캐롤린의 송아지를 전시하려고 참가했었어. 너희는 일요일 밤에 떠났지. 안 좋게 들리겠지만 난 모두가 떠나기만을 기다렸단다. 너흰 금요일에 돌아올 예정이었지. 나흘간. 단지 나흘. 딸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마지막 대사는 실제
프란체스카의 음성으로 오버랩이 되면서 과거의 회상신으로 넘어갑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일리노이주 품평회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그 식사 자리 같아요. 프란체스카는 식사를 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고 분주하게 저녁 준비를 합니다. 저녁 먹으라고 남편과 자녀들을 부르는데 집으로 들어오면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려서 프란체스카가 좀 살살 좀 닫으라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따라 들어오던 남편도 문을 쾅 닫히게 그냥 내버려 두네요. 그리고 딸은 엄마가 틀어놓은 클래식 음악을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바꾸고 식탁 앞에 앉아 그냥 식사만 하네요. 서로 아무런 대화 없이. 그런 가족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참 재미없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밥이나 차려주고 살림만 하는 아줌마. 그 이상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의 짐을 챙기며 떠나보내기 전에 그 나흘간의 빈자리를 잘 서로 지내보자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가지 않겠냐고 남편이 프란체스카에게 묻네요. 하지만 혼자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있는 부부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정한 남편 같아요. 프란체스카 없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남편이 말을 합니다. 열렬한 사랑은 아니어도 문제가 있는 남편 같지는 않아요. 이제 다 떠나고 혼자 남겨진 프란체스카. 다시 본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았네요. 그리고 발매트를 들고 문밖 현관으로 들고 나와서 기둥에다가 막 이렇게 탕탕탕 털고 있어요. 그때 드디어 주인공 클린트 이스트우드인 로버트가 멀리서 옵니다. 네, 그 픽업 트럭을, 제가 좋아하는 픽업 트럭을 몰고 오네요. 이제 운명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길을 찾고 있는데 로즈먼드 아리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프란체스카는 길을 가르쳐 주다가 차라리 그냥 제가 같이 따라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요즘 같은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어떻게 낯선 사람의 차를 타고 길을 가르쳐 준다고 따라 나선다는 게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오래전 이 영화를 봤을 땐 이 메릴 스트립의 나이가 참 많이 들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너무 젊은 거예요. 이제 제가 나이가 든 거죠. 이 영화 1995년에 개봉을 했으니까 30년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최근 모습과 비교를 하니까 노년이라고 생각했던 제 기억을 조금 수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마도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워낙 좀 나이가 들어 보여서 메릴 스트립도 좀 덩달아 좀 늙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젊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참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이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죠. 애초에 좀 주름이 많고 또 서부 영화를 찍을 때부터 굉장히 어른스러웠잖아요. 나이가 드는 사람 같이 보여졌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할아버지로 보여도 흰머리가 나도 머리숱이 많이 없어져도 참 점잖고 멋진 것 같아요. 멋져 보이죠? 또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와, 멜로 눈빛 연기도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감독을 했으니까 그 내면 연기가 아마 충분한 고민 끝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로버트와 프란체스카는 이제 다리 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넣을 다리 사진을 찍기 위해서 뭔가 뷰를 이렇게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조금 그날 좋지 않아서 어느 정도 이제 각도만 조금
확인하려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프란체스카는 이미 설렘에 그냥 동동 떠다니는 여러 소녀같이 왔다 갔다가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로버트의 움직임도 이렇게 살피고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가 나는 아직 여자입니다.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뭔가 설렘이 막 느껴지는 그 행동들 있잖아요. 여자 하는 행동들. 나이 들어서 주름진 손이지만 그 손끝의 움직임을 카메라가 좀 많이 잡네요. 그리고 프란체스카는 유난히 제가 예전에 봤었을 땐 잘 몰랐는데 뭔가 막 입술을 만진다거나 막 목을 막 목을 이렇게 뭐 만진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 남자가 있는데, 낯선 남자가 있는데, 아니 낯선 남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행동들은 조금 약간은 노골적인 좀 신호이기도 하죠. 예전엔 전혀 눈치채지 못한 행동인데 정말 그녀는 이런 설렘의 순간을 꼭 100만 년 동안 기다려온 여자같이 보이네요. 풀밭에서 로버트는 보라색 꽃을 꺾네요. 그리고 그 작은 한 다발을 프란체스카에게 건넵니다. 길을 가르쳐준 감사의 표시라고 하면서요. 당신을 위해 꽃을 꺾고 있었어요. 요즘도 이런 남자 없죠? 내가 너무 구식인가요? 감사의 표시로 여성에게 꽃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프란체스카는 하지만 그건 독이 있는 꽃이에요. 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로버트는 꽃을 들고 있다가 손을 팍 놔버려요. 그래서 꽃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그녀는 빵 하고 터져요. 농담이라고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웃네요. 이게 뭐 그렇게 웃을 일인지 모르겠는데 막 웃어요. 그래서 다시 꽃을 주워서 그녀에게 주는데 그때 로맨틱한 BGM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둘은 큰일 났습니다. 자꾸 웃으면 끝난 거예요. 낯설고 자유로운 영혼의 매력적인 사진작가가 갑자기 꽃을 꺾어준다면 어떤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요? 뭐 안 그래도 이 시골 동네 꿈도 포기한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집에서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런 일은 정말 위험한 거죠. 가슴에 불덩이를 던진 거예요. 거부하기 힘든 감정이 싹트겠죠. 가족들도 집에 없고 이미 또 다들 떠나기를 기다렸던 요즘 컨디션이었잖아요. 뭔가 새로운 설레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꿈꾸고 기대한 그녀에게 로버트가 나타나서 이렇게 마음을 콩캉콩캉 떨리게 하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다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그녀의 집으로 이제 데려다 주는데 차에서 내린 프란체스카는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아이스티 한 잔을 하고 가겠냐고 묻네요.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쉬운 거죠. 로버트도 고민하지 않고 그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더운 여름 같아요. 별거 아닌 대화로 또 자꾸 웃네요. 완벽한 호감이에요. 아이스티를 마시면서 프란체스카는 로버트에게 며칠이나 이 동네에 묵을 거냐고 묻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서로의 가족 관계를 확인합니다. 프란체스카는 남편과 아들, 딸이 있다고 하고 로버트는 이혼한 싱글의 중년 남자입니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클린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계속 클린해요. 깔끔한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을 때 깔끔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재미없다는 의미일까요?
매우 조용한 동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동네가 좋기도 하지만 따분하다는 의미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을 그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기는 하나 그녀의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정도로만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하는 게 또 자신의 얼굴에도 침을 뱉지 않는 거겠죠.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동네는 큰 일도 없고 또 사람들도 좋기는 하지만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소문이 나서 살기 힘든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꿈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어릴 때 꿈꿔왔던 그림대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서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둘은 아직 할 얘기가 많아 보입니다. 대화가 끝이 없어요. 낮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녀는 저녁 식사를 또 초대합니다. 낮에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또 저녁도 같이 먹자고 하네요. 이제 본격적인 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OST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이 부분이. 러브 어페어의 OST의 그 첫 소절의 멜로디가 굉장히 비슷해서 그 러브 어페어 OST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순간순간 드는데요. 그 중년의 최고의 로맨스 영화 속의 주인공 워렌 비티와 아네트 베닝이 자꾸만 떠오르는 부분이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OST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참여를 하는 사람인데 러브 어페어의 OST의 그 테마곡을 레퍼런스로 참고를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카피를 했을 거라는 의심은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시기적으로 러브 어페어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같은 해에 또 개봉을 했는데 러브 어페어가 6개월 먼저 개봉을 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음악의 느낌이 비슷하다는 걸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중년의 로맨스 영화 그때 참 최고였구나 하는 그 시절에 조금 질투가 났습니다. 우리 나이엔 이런 영화 같은 일은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 편지 같은 건 쓸 일도 없고 또 빠른 결정과 빠른 행동, 빠른 이별 그래서 별로 낭만은 없잖아요. 딱히 다른 계획이 없는 이 둘은 저녁을 함께 만들어 먹습니다. 로버트가 저녁 준비를 돕겠다고 하니까 남자도 요리를 하냐고 묻네요. 프란체스카의 남편은 요리를 도와준 적이 없었나 봐요. 남자가 요리를 도와준다는 게 조금 낯설어 보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에는 좀 요리를 하는 게 여자들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보수적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로버트는 또 혼자 사는 남자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요리를 하는 거겠죠. 싱크대 앞에서 식재료를 다듬으면서 서 있는 이 둘은 좁은 싱크대인데 둘이 서서 막 저녁을 준비하면서 식재료를 다듬어요. 이렇게 둘이 서 있는데 이때 이 느낌이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뭔가 성냥개비 두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 누군가가 조금만 한쪽으로 기울어도 불이 하나로 붙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버트는 갑자기 맥주를 마실 거냐고 묻네요. 타이밍이 묘하죠. 어떤 느낌을 감지했을까요? 차에 맥주를 가지러 나가자 프란체스카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너무 좋다고 혼잣말을 합니다. 좋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얼마만인가 하는 표정이에요. 저녁을 먹고 로버트는 고무된 표정으로 일어서서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정말 재미나게 막 신나게 얘기를 해요. 왜 일어서서 얘기를 할까요?
서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감정이 업된 거겠죠. 그리고 그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 뭐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원맨쇼를 하는 거죠.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나 재미있게 들어주는 이 여자 앞에서 남자는 못할 게 없죠. 뭔가 빵빵 터지는 막 스탠딩 코미디의 주인공이 된 듯 로버트는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는 정말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막 두 다리를 막 들어가면서 올려가면서 정말 웃어요. 난 이렇게 우는 사람은 참 처음 봤어요. 더군다나 이 나이에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뭐 정말 박장대소하는 모습이 예전에는 정말 이 장면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과장된 듯 보여서 약간 조금 불편하고 어색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지금 이 둘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완벽한 교감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나 지금 이렇게 무장해제 중이다. 뭐 이런 거요. 하지만 전 이 상황들이 아주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없는 이 공간에서 처음 본 남자와의 이런 시간이 뭐 도덕적인 걸 떠나서 뭐 예의라는 것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쾌함이 조금 있었어요. 입장을 바꿔서 남편이 그렇게 낯선 여자를 집에 들여와서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과연 그 아름다운 로맨스로 받아줄 수 있을지. 그리고 침대도 남편하고 함께 썼던 침대잖아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이 도덕적인 잣대가 들어가면 감상을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런 제 불쾌한 감정은 이제 좀 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선에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녀는 원래 교사였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남편도 일을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마음도 조금 깊어졌는지 프란체스카는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로 트집을 잡고 기분이 나빠졌다가 막 뭐라고 했다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가 막 긴장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이제 서로의 다른 점과 환경이 조금 걱정이 됐나 봅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루어지기 힘든 이 현실이 순간순간 느껴져서 예민해지는 거겠죠. 로버트는 표정이 좋았다, 막 우울했다 변하는 그녀의 기분을 맞추느라고 조심하는 눈치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그녀를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산책을 하자고 합니다. 분위기 전환을 하자는 거죠. 혹시나 로버트가 가겠다고 할까봐 걱정이 됐는지 프란체스카는 그냥 다시 또 브랜디를 마시자고 해요. 커피나 브랜디나 마실 거를 좀 더 마시자라고 해요. 정말로 보내기 싫은가 봐요. 자꾸 마음이 깊어지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자신에게 조금 화가 났을 거예요. 1차로 식사를 하고 2차로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뭇 분위기가 무거워졌네요. 로버트는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막 다리가 천정에 닿을 듯이 막 들어가면서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했던 그녀가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지고 뭔가 이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뭔가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런 분위기 말이에요. 점점 심각한 분위기 속에 그녀는 로버트에게 왜 이혼을 했냐고 묻습니다. 근데 원래 집에 잘 있지 않았대요. 방황을 하진 않았지만 정착을 하는 게 좀 안 맞았나 봐요. 전 세계에 친구가 있고 원하면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도 있었냐는 질문에 외톨이지 승려는 아니었다고 말하네요. 이 질문을 하려고 아마 빙빙 돌려서 말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좋아해서 모두 만난다네요. 점점 불안해지는 이 대답. 프란체스카는 이제 더 자꾸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저 로버트가 여행 중에 스치듯 만나는 인연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꼈겠죠.
그러나 그녀가 사는 동네에는 늘 같은 사람들을 보고 또 보고, 그 딜레니 부인의 남편이 레드필드 부인과 바람을 피워 온 동네가 시끄러웠던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그랬더니 로버트는 소유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 거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모두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혼자라는 게 두렵지 않나요? 아니요. 그 신비감이 좋아요. 후회한 적은 없어요? 뭘요? 이혼이요.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게 후회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있죠? 전 사람들을 다 똑같이 좋아해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또 생각하는 로버트. 그런 말을 듣는 게 점점 불편해진 프란체스카. 갑자기 또 눈치 빠른 로버트는 그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남편을 떠나고 싶어요? 마음을 들켜버려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 질문에 불쾌한 듯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고 따집니다. 떠나고 싶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신에게 아마 더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정착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남자에게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불쾌하다는 표현으로는 성에 차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프란체스카는 막 좀 뭐라고 화를 내요. 그렇게 화를 낼 사이도 아닌데. 당황한 로버트는 그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그만 가겠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는 또 괜히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서 후회를 하네요. 여자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빠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참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아마 젊은 남자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아마 짜증을 냈을지도 몰라요. 힘든 여자야. 어려운 여자야. 이랬겠죠. 그러나 로버트는 다 이해하는 듯 보입니다. 가겠다는 로버트에게 가지 말라고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럴 관계도 아니고 그럴 타이밍?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뭔가 이 요동치는 감정을 정돈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로버트가 떠나자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온통 그가 가는 길만 계속 창가로 바라보면서 통화를 해요. 이제 그녀는 로버트의 생각으로 끙끙 앓게 되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긴 밤을 애벌레처럼 비비 꼬면서 뒤척이다가 가마 간신히 잠이 들겠죠. 그녀는 늦은 밤 갑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조금 이렇게 훑어봅니다. 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린 몸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조금 남아있는 눈치예요. 그녀는 불쾌하게 보내버린 로버트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그가 떠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연락처도 모르니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늦은 밤에 그가 촬영을 할 로즈먼 다리에 편지를 이렇게 써서 다리 위에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붙여놓고 옵니다. 또다시 저녁을 초대하겠다고 언제든 오라고 적었네요. 다음날 아침 로버트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 로즈먼 다리로 왔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그녀가 남긴 편지를 발견하는데요. 프란체스카는 그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힘든지 막 분주하게 막 집안일을 합니다. 전화벨 소리를 놓칠까봐 계속 귀는 집 쪽으로 계속 가 있는 거죠. 드디어 벨소리가 울립니다. 경운기처럼 그 마당에서 뭔가 일을 하는 막 차가 있어요. 더덩더덩더덩 소리가 조금 많이 나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벨소리를 들었을까요? 정말 벨소리가 나자마자
발이 없는 그 나비처럼 날아서 전화를 받으러 갑니다. 언제부터 울렸는지 끊어질까봐 막 불안해 보여요. 간신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숨이 너무 찬데 좀 티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로버트는 저녁 초대를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홀로엘 다리도 가봐야 해서 저녁 9시 정도나 돼야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홀로엘 다리를 같이 가겠냐고 묻네요. 그녀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든 따라 나설 분위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는 손뼉을 막 크게 치면서 예스 막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그 데이트 약속을 받아낼 때 하는 막 해냈어 뭐 하는 이런 행동인데 그녀는 지금 뭐 감정이 절제가 안 되네요. 그리고 막 저금통에 모아둔 비상금을 막 털어서 이제 뭔가 쇼핑을 하러 갑니다. 저녁을 준비할 식재료도 사야 하고 또 예쁘게 보이고 싶은 원피스도 지금 새로 살 거거든요. 그 상황에 로버트는 가벼운 식사를 하는 식당 바에 앉아 있는데 프란체스카가 말했던 그 불륜의 주인공 여성이 식당에 들어옵니다. 그녀를 보고 식당에서 먼저 온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아주 차갑고 쌀쌀맞게 대하네요. 앉을 곳을 찾는 그녀에게 로버트는 마음이 쓰여서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뉴판을 건네주는 종업원을 보니 어떤 음식을 시켜도 막 침이라도 뱉어서 나올 듯한 이 분위기라서 그냥 이 여성은 포기하고 식당을 나가네요. 그 모습을 본 로버트는 이 마을은 만약에 불륜으로 낙인이 찍히면 살기 힘든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진 그는 다시 프란체스카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나는 상관이 없는데 당신에게 난처한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옷을 샀어요. 상관없다고 하네요. 이제 그녀의 마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바로 새 옷부터 사요. 최대한 예쁘게 보이려고 막 뭔가 다이어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눈빛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절대 가까운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막 웃음이 많아지고 혈색이 막 밝아져서 막 예뻤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참 신기하죠. 사랑을 하면 엔돌핀이 생기면서 막 통증도 잘 느끼지 못하고 피곤한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만난 둘은 가볍게 악수로 어색한 인사를 하고 촬영을 끝낸 후 다시 그녀의 집으로 옵니다.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린 탓에 로버트가 먼저 샤워를 하네요. 그런데 욕실 문 밖에 그녀가 서서 샤워하는 소리를 들어요. 이건 뭡니까? 남자 샤워하는 소리를 들어요. 생각이 많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건가 싶다가도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이 표정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읽히네요. 로버트가 씻고 나오자 프란체스카도 씻겠다고 합니다. 로버트는 맥주를 들고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네요. 그녀는 맥주를 컵에 따라서 욕실로 들어가 아예 거품 목욕을 합니다. 그럴 여유가 어떻게 생기죠? 낯선 사람이 지금 밖에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렸으면 땀만 씻어내고 빨리 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녀가 그 순간의 감정을 일기장에 적어 놓았네요. 일기장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그가 몇 분 전 물줄기를 맞으며 있었던 곳에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는 생각이 들자 야릇한 기분에 감싸였다. 로버트 킨케이드의 모든 것이 내 정신을 혼미하게 했다. 그래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가 서 있던 바다, 그가 만졌던 비누, 또 그의 살갗에 닿았던 이 물줄기, 그런 입체적인 상황을 아마 상상할 정도로 섬세한 그녀였네요.
드디어 이제 명장면이 나올 시간입니다. 로버트는 주방에서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고 있고 그 뒤에서, 등 뒤에서 그녀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서 있네요. 그 모습을 뒤돌아서 바라본 로버트는 놀란 눈빛으로 감동의 표현을 준비합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네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수줍은 듯 입술을 깨물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때 또 전화벨이 울리네요. 아, 이런 중요한 순간에 또 누구일까요?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전화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전화를 걸자마자 로버트 이야기를 하네요. 동네에 낯선 사진작가가 한 명 나타나서 다들 이야기꽃이 한창인가 봅니다. 뭐 수군되게 좋죠. 아줌마들이. 새로운 이슈가 없는 이 동네에 새로운 그 낯선 사람의 등장이 화제거리가 된 거죠. 이제 전화를 끊고 둘은 블루스, 재즈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오래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이번에 보면서 이런 상황들, 또 이런 감정을 겪다가 이 상황에서 춤을 추게 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의 운명은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넘어섰네요. 그녀는 곧 떠날 로버트가 괜히 믿고 화가 납니다. 수많은 곳을 다니며 쉽게 맺고 잊혀지는 추억쯤으로 기억될까봐 두려운가 봐요. 하지만 로버트는 그녀는 남편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프란체스카도 자신이 지금 곤란한 상황이긴 하지만 더 확실한 로버트의 행동과 말이 필요한 듯 보여요. 사흘 동안의 만남으로 무슨 약속을 하며 또 가정을 깨고 또 자신을 따라 나서 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로버트는 떠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로버트의 명대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일생에 단 한 번 오는 거요.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 단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은 운명적인 사랑을 느낀 그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어서 찾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무비 힐링 멘토 박준이었습니다. 다음 영화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끝.